어느 날 3명의 친구들 철학자 호철, 농부 희수, 그리고 과학자 정우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을에는 좀처럼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사소한 일로 싸우고 반목하며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 마을은 늘 혼란 상태에 있었고 주민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호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이 책은 바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책 속의 사회계약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들어봐, 홉스는 말이야,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투쟁 상태에 있다고 했어. 그런데 이런 상태는 결국 모두에게 손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조금 포기하고 강력한 정부에게 권력을 줘서 질서를 세우자는 걸 제안했어.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합의해서 마을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킬 사람을 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 매일 번갈아 가며 농작물을 나누고 필요할 땐 서로 돕는 것처럼. 정우는 그런 제안에 과학적인 근거를 더했다. 맞아. 이를 통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들도 많아.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협력하면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나는 과학자니까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고, 희수는 농부로서 실제로 그걸 적용하고, 호철은 규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호철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고, 희수는 어떻게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를 설명했다. 정우는 모든 논의에 과학적 데이터를 더하여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상상할 수 있도록 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자유를 조금씩 포기하고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지키기로 했다. 마을 회장이 선출되었고 정기적으로 주민 전체 회의가 열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지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부과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안정화되었고 마을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나를 세울 필요가 없었다. 그 대신 그들은 협력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마을 중심에 있는 공원에 리바이어던 책 조형물이 세워졌다. 마을의 역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조형물을 보며 한때 혼란스러웠던 날들을 반추하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함께 이룬 성과에 감사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서 먼 곳까지 퍼져나갔고 점차 더 많은 마을이 그들의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야기, 장자크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루소가 상상한 고요한 시골입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의회가 있는데 그 이름도 독특하게 일반 의지방입니다. 일반 의지방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중요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닌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를 고민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자, 루소의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에는 앉으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심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복지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의자는 루소의 일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새로운 다리를 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이 마을을 둘로 나누고 있었고 이전의 다리는 폭풍에 휩쓸려가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은 불편했지요. 회의가 열렸고 모든 주민이 일반 의지방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는데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루소의 의자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농부 할아버지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고 그의 두 손은 강인한 무동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자 그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는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가 필요하지만 단지 이 다리가 우리의 물리적인 연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더 깊은 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끝났을 때 강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그가 지금까지의 개인적인 경험과 마을의 공동 이익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 젊은 예술가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기리는 조각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남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녀의 제안은 모두의 심금을 울렸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리의 디자인에 각자의 예술적 아이디어를 조금씩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견을 넘어 진심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며 서로를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리는 그해 가을에 완성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다리를 건너며 새로운 장을 열어갔습니다.
그 다리는 오늘날까지도 튼튼하게 서 있으며 마을의 자랑이자 일반 의지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각자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루소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의료기기 회사에서 40년 넘게 근무한 조리라는 퇴직 직원을 소개합니다. 조리는 그동안 모은 퇴직금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며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조리는 정말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사용하고 싶다는 점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이타주의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하루, 조리는 동네 도서관에서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에 관한 책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책을 읽으며 그는 기부 결정에 있어 철저히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깨닫고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조리는 몇 주간 열심히 연구하며 효과 높은 기부처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정 질병을 연구하는 여러 비영리 단체를 비교하고 세계 빈곤 퇴치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관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여러 통계 자료를 검토한 후 조리는 자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딘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에서 대규모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리에게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와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고 그 데이터를 통해 조리는 자신의 기부가 얼마나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기부가 얼마나 많은 삶을 살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무척 흥분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조리는 자신의 퇴직금을 이 프로그램에 쏟아부으며 은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중도의 마을 친구들이 조리에게 왜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조리는 거듭 분석 자료와 효과성을 설명하며 그들의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친구들은 결국 그의 선택에 감명을 받았고 몇몇은 그를 따라 동일한 프로그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리는 이렇게 널리 흩어져 있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진 직관적 윤리와 달리 성공적으로 효과적 이타주의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택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전하기 위해 친구와 가족들에게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렇듯 조리는 감정이 아닌 분석에 근거한 결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했으며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효과적 이타주의의 훌륭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조리의 이야기는 기부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한 분석 후에 실행한다면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한 젊은 철학자 루카스가 살고 있었다. 루카스는 엘리자베스 앤스코 미이도에 무척이나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해시키며 동시에 재미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연극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큰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고 루카스는 이를 완벽한 기회로 삼았다. 그는 곧바로 연극 대본을 쓰기 시작했다. 그가 쓴 연극의 제목은 의도의 미로였으며 이 연극은 미로와 같은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의도가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키고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주요 등장인물은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세 사람, 마녀 루미나, 기사 마르쿠스, 그리고 민간인 젬마였다. 연극의 첫 장면에서 각 인물은 마을 광장을 지나면서 자신만의 의도로 황금 사과를 손에 넣겠다고 다짐한다. 마녀 루미나는 그 사과가 가진 마법적 힘으로 젊음을 되찾고자 했으며 기사 마르쿠스는 그 사과가 왕국을 구할 수 있다는 예언을 믿고 민간인 젬마는 단순히 사과를 맛보고 싶었다. 연극의 진행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었다. 루카스는 각 장면마다 관객들에게 다음일 장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마르쿠스가 젬마를 도울 것인지 루미나와 동맹을 맺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관객의 결정에 따라 달라졌다. 이 결정들은 각 인물의 의도를 시험하며 서로 다른 길로 이끌었다. 관객들은 점차 캐릭터들이 왜 황금 사과를 얻으려는지 그 의도가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예를 들어 의도를 설명할 때 루미나가 나는 사람들이 날 두려워하길 바라지 않아 그냥 나 자신을 사랑받고 싶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녀의 의도가 단지 이기적인 것만은 아님을 깨달았다. 루카스는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세 인물이 만날 때 자신들의 의도를 대면하게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가 각자에게 좋은 것인데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조화로운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그 순간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일상에서 의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기회를 주었다. 연극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앤스콤의 복잡한 이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루카스는 그날 밤 별빛 아래 광장에서 사람들의 토론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작은 연극은 복잡한 철학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데 성공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루카스와 마을 사람들은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이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었다.